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문학평론 쓰고 있는 노태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한국미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에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도 좀 됐었는데, 어쨌든 제가 맡은 어떤 발표의 주제가 이 문학이라는 분야, 특히 한국 문학이라는 이 현장이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은 분들하고 공유해 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발표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발표도 듣고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또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정도로 이상한 곳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자료는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뭐 일종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3년 간격으로 조사를 하니까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이런 조사를 했었고, 2024년 올해 지금 정리를 해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보고서가 한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각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예술 분야 수입을 조사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답변을 하는지, 또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뭐 문학 분야를 보면 한 450만 원 정도의 연수입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분야도 비슷한 분야가 많지만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래 이 조사가 시작될 때쯤에는 문학 분야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이 조사가 돼서 압도적인 최하위였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응답하는 분들의 성향과 상황이 좀 바뀌었는지 좀 순위가 오르긴 했지만, 아마도 이 분야, 문학 분야의 웹소설 분야는 작가들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고, 거기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문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투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미술, 공예, 사진, 기타 등등 분야는 좀 투자 비용이 있죠.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름의 협업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학 분야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제로에 가까울 수 있고, 또 혼자서 아무튼 끙끙대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낫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것은, 늘 이런 조사에서 문학이 1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예술 분야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할 때 문학 분야는 제일 처음에 언급됩니다. 왜 이렇게 문학이 1순위로 언급될까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이제 문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학을 너무 사랑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교과서로 그 예술 분야를 학습하고 그거를 시험을 쳐서 대학교에까지 진학하게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동아시아 몇몇 나라, 특히 한국이 아주 유난스럽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학을 사랑하는 나라인데, 실제 한국 문학이라는 분야는 어떤 곳일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 한국에서 문학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가가 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하면, 일단은 어떤 작품을 써야 되겠죠. 창작자가 작품을 쓰고 내 작품을 책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를 찾을 겁니다. 출판사를 찾겠죠.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괜찮다 하면 책이 나오고, 책이 독자들한테 전달되고 뭐 인기를 끌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외국 문학의 사례를 보면 어떤 작가가 막 정말 좋은 작품을 썼는데 출판사로 아무리 원고를 보내도 뭐 책을 출간해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겨우 출간했더니 뭐 대박이 났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등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좀 무서운 말이어서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작가들도 내가 등단했다, 등단을 언제 했다, 어디로 등단했다 이런 말을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이게 강력한 문단 권력과 위계를 지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대비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현재 한국 문학의 토대를 구성하게 된 기원이 이제 20세기 초의 근대 문학의 시작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신춘문예라는 제도를 일본을 통해 들여와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1925년에 이제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거의 시초로 잡고 있기 때문에 100년의 역사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이상하죠. 문학의 작가를 만드는 일에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매년 공모를 해서 심사한 다음에 1위를 뽑아주고 작가로 승인한다. 대단히 이상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꽤 많은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한국이 문학을 유난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기원을 이제 이런 이 신춘문예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 작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제도에서 찾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더 위로 올라가서 이런 건 다 한국의 조선시대 과거제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은 정말 문학을 너무 사랑하는 나라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는 것에서부터 문학으로 했으니까 뭐 그건 뭐 네,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에도 신춘문예는 한 30여 개 되는 언론사가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춘문예를 한국으로 전해준 일본도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몇몇 지역 언론사가 뭐 공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유력 일간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주요 메이저 일간지라고 부르는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지만 일례로 동아일보 신춘문예 같은 걸 보시면 여기에 응모되는 작품이 뭐 7천여 편이 넘습니다. 한 신문사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문사에서 실시하는 신춘문예에 들어오는 작품 혹은 응모하는 작가들의 숫자는 수천 수만 명을 그냥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문학을 이제 사랑하는 이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제도 때문에 문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이 신춘문예에 대한 그러니까 신춘문예를 꼭 작가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문학 잡지에서 신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그것도 그 심사 과정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뽑히는 것보단 문학 잡지에서 우리가 직접 작가를 뽑아보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자본적인 토대가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들이 이제 좀 여러 어떤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면서 자본이 좀 갖춰지자 이제 잡지도 만들고 작가도 뽑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대안적인 어떤 실험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고질적인 문제가 또 돼 있습니다. 신춘문예로 데뷔하면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작가가 문학 잡지로 데뷔를 하면 문학 잡지에서 한두 번 정도 작품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문학 그 창작자들은 문예지 등단을 훨씬 선호합니다. 신춘문예보다. 왜냐하면 신춘문예는 한 번 쓰고 데뷔작이 마지막 작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해 신인 작가로 데뷔하는 신춘문예 발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내가 아는 작가들 숫자를 아무리 기억해도 120명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만큼의 작가들이 그냥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가의 자격을 승인하고 부여하는지의 문제가 한국 문학의 어떤 제도에서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예술 활동,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작가로서의 생활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생활 가능한 정도의 소득은 되지 않더라도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기반이 바로 이제 문학 잡지고 이 문예지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문학 잡지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여기 써놓지 않고 아마 질문을 드렸으면 아무리 많이 대답하시는 분들도 100개 이상을 얘기하시기는 어려우셨을 텐데 실제로 조사되는 바에 따르면 현재 가장 최신의 조사에 따르면 652종의 문학 잡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세계에서 문학 잡지 숫자를 추출해도 이 정도가 나올까 제가 의문이 들지만 이것도 조금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뭐 한 750여 종 있다가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그래도 조금 줄어들어서 650여 종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문학 잡지가 발간되는 나라에서 하지만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제가 단행본 도서도 좀 기록을 해놨지만 문학 단행본이 한 14,000권 정도 출간이 되는데 1년에 그 중에 이제 시소설 분야가 요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 서점에 깔리는 그래도 매대에 그래도 어떤 전시되는 작품의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 정도 아마도 단행본 숫자로 치면 200여 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게 한국의 지금 문학 작품이구나 하고 전해지는 숫자는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문학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건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최근에 조사하기 시작한 원고료 지급 단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아까 문학 잡지 652종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학 잡지를 낼 때 지원을 해줍니다. 마치 미학회에서 이제 아마 학술지 발간하실 때 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문예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학계에서는 상당한 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 문학 잡지를 내는데 돈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 문학 잡지를 내는 출판사나 단체에서 이 돈을 이 작가들, 창작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대로 쓰니까 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원고료를 너희들 얼마씩 주는지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고료를 뭐 쌀로 받았다, 뭐 지역 특산물로 주더라, 그냥 잡지를 50권 가져가라더라, 이런 식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응답하는 문학 잡지들은 그래도 당당한 잡지들이겠죠. 아까 652종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문예지 사례수, 그러니까 잡지 대상 보시면 한 20-30종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잡지들은 이것 이하거나 상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편당 뭐 아무리 잘 받아도 10만 원이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매당 10,000원이 조금 넘으니까 보통 단편 소설 한 편이 80매에서 100매 정도 되니까 아무리 뭐 말 잘 받아도 100만 원입니다. 1년에 내가 시를 몇 편을 써야, 소설을 몇 편을 써야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의 소득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에는 편당 10만 원의 아주 최고급의 원고료를 받는다고 해도 한 달에 적어도 30편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이면 수백 편의 시를 써야 될 거고, 보통 시집 한 권에 들어가는 시가 한 5-60편 내외입니다. 그러면 뭐 1년에 시집을 5-6개씩 낼 수 있는 양으로 써내야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더 힘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건 이제 원고료의 문제고, 여기에 이제 책을 낼 때 인세 문제까지 들어가면 상황은 더 열악해집니다. 제가 발표문에 썼지만 문학 작가가 책을 내서 수입을 기대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인세라는 형태의 수입입니다. 요즘은 책값이 그래도 15,000원 정도 하니까 책 한 권을 발간해서 한 권을 팔았을 때 저자가 가져가는 작가의 수입은 1,500원입니다. 한국문학 단행본은 대체로 요즘 한 2,000부 정도의 초판을 찍습니다. 그 2,000부가 다 나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서점에 깔리고 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작가가 받는 돈은 300만 원입니다. 그 책이 물론 이제 10만 부, 100만 부 팔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라면 당연히 그것도 유의미한 소득조차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문학 제도가 바로 문학상입니다. 이제 상을 주면서 그래도 잘 쓰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좀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문학상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문학상 몇 개나 될까요? 또 이렇게 물어봤으면 또 많은 분들이 글쎄요 뭐 100개는 안 넘겠죠 하셨겠지만, 보시다시피 358개의 문학상이 있습니다. 조사된 것만 이 정도입니다. 조사 안 된 문학상은 뭐 제가 볼 땐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가 있습니다. 출판사,
언론사, 뭐 지역 문화단체, 뭐 문학단체 이런 데서 시행하는 문학상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는 또 상금이라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세를 말씀드렸는데 문학상의 상금은 대체로 선인세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상을 내가 수상해서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정말 그대로 받은 게 아니고 그 문학상을 받아서 내는 책의 인세를 미리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인세 1,000만 원치의 책을 팔았다고 하면 내가 다시 가져가는 인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들이 여러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상금을 거는 거죠.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깊게 결부가 되어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미 아직 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에 주는 상입니다. 그건 이제 이 상을 주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출판사나 어딘가가 뭔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1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출판사가 운영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상을 주는데 어떤 출판사가 상을 준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학상은 아직은 그래도 이상문학상일 것 같은데, 이상문학상은 문학사상이란 출판사에서 시행하던 상입니다. 그 상 출판사가 어려워서 올해 상이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출판사에서 그 상이 시행되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상은 젊은 작가상이라는 상일 텐데, 그 상은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하죠. 예를 들면 영화상을 할 때 무슨 뭐 CJ 영화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국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 우리가 뽑는다라고 해서 CJ가 배급하는 상을 뽑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출판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은 뭐 너무 많지만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쨌든 문학상도 신뢰할 수 있는 문학상이란 제가 단언컨대 한국에는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국발 문학상에 지금 그렇게 다들 열광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뒤에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제도를 통과합니다. 등단에 데뷔하고 문학 잡지에 작품을 싣고 상도 받고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고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정전이 되는 과정이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이 구조를 도는 겁니다. 좋은 상 받은 작품이다 그러면 곧바로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각 대학의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를 비롯한 학과들이 있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좋은 작품들을 학생들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조금 더 읽다가 작가가 조금 더 신뢰를 얻는다 그러면 학위 논문을 쓰게 됩니다.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도 됩니다. 그게 한 20년 전만 해도 현장에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 논문을 쓰는 건 상당히 금기시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장 작품을 낸 신인 작가도 학술지 논문으로 그냥 다 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아카데미의 승인 과정까지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어떤 등단하는 데뷔하는 과정에 심사위원 자격도 부여받고 문학 잡지의 편집위원도 되고, 그리고 나서 문학상도 심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도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문학의 유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한국 문학의 문제 대부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바깥을, 그러니까 이것 말고 우리가 문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고민을 시작한 게 이제 최근 한 20년 동안의 문학계의 이제 화두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순문학이라는 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문학이라는 걸, 순수 문학이라는 걸 놔두고 나머지 문학은 다 대중문학, 장르 문학이라고 분류해 버리는 순간 이 제도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본격 문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문단 문학, 정통 문학, 주류 문학, 이런 온갖 용어를 다 써가면서 이 순문학이라는 용칭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는 제도권 문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문학, 순수 문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용어는 결국 순수 문학이라는 제도다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는 제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예술의 창작 방식이나 도구 혹은 뭐 어떤 역사에 따라서 조금 장르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연필로 시를 썼다고 해서 이거 순문학이야, 컴퓨터로 썼어, 대중문학,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구분이 되게 모호하고,
또 이제 문학만의 특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문학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미술적인데, 되게 음악적인데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문학적이라는 말은 매우 자주 씁니다. 문학성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그 지금 표현 안에 상당한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 판단은 당연히 순문학적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장르, 순수 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문학의 장르라고 하면 이 문학 작품이 어떤 내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소설의 경우를 따지자면 소설의 소재나 혹은 문법, 서사 문법이 유사한 일련의 계열을 묶어서 부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SF, 판타지, 추리, 스릴러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한국의 순문학은 그런 명칭을 거부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썼다고 생각하면 순문학입니다. 물론 이때의 순수가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정말 뭐 퓨어하다는 뜻의 순수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때 장르 문학이라는 것의 장르도 우리가 일반적인 장르는 당연히 아니죠. 이제 물론 용어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순수하게 썼다는 거. 그러니까 순문학의 제도 안에 썼을 때 순문학이라고 해준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제 깨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통의 순환의 단계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이 정의가 되는 장르이라는 거고, 그 중에 가장 문제적이고 주도적인 장르가 바로 단편 소설입니다. 시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가 순문학이든 말든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매우 예민합니다. 왜 이건 문학이라고 취급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한국 문학 최근에 가장 최대의 베스트셀러는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 가격 인세를 따지면 작가는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일 안 해도 됩니다. 출판사도 굉장한 자본을 얻은 겁니다. 별 시간이 좀 뭐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신경숙 작가의 표절 사태 같은 게 한국 문단 가장 최대의 스캔들인데 2015년에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신경숙 작가를 옹호했던 시선이 있습니다. 뭐 같은 걸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숙이 낫지 않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이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문학적으로 신경숙의 표절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2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국내에서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 뭐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수백억, 수십억 정도는 출판사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작가의 편을 안 들 수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제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신경숙이라는 작가를 문학사적으로 우리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그 핵심이 바로 단편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 단편 소설은 그냥 영어로 무슨 숏 스토리라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단편 소설은 이거는 그냥 이를테면 그냥 단편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종류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잡지에 실리고 문학 제도적 문학상의 심사 대상에 들어가고 그게 다시 이제 학술 논문으로 가는 이 유통 과정에 있는 작품, 이게 하나의 장르입니다. 이 장르의 작품이 1년에 평균적으로 한 400여 편 정도 발표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그제서야 문단의 작가가 됩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김호연 작가는 제도권에서 단 한 건의 제도 비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문학 비평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춘문예 혹은 문예지 출신 작가가 아닙니다. 장편 공모, 문학 공모전 중에 장편 원고를 공모해서 곧바로 책으로 내는 공모가 있습니다. 그 공모를 통과한 작가는 아무리 유명해져도 제도권 문학으로 못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정유정 같은 작가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독자도 많고 주목도 받지만 전혀 비평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공고한 이 제도가 한국 문학에 있고 이 안에 속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아는 어떤 문학적인 작가가 되지 못하는 구조가 한국 문학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식 때문에 최근 한 10년 정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여러 젠더적인 어떤 논의가 확산되면서 이 문학이라는 제도 자체의 젠더가 남성적이었다는 반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체질이랄까요, 문학계의 어떤 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문학 잡지에 발표되는 그런 작품만 순문학이라고 치고 다른 거 다 장르 대중문학이라고 해. 그렇게 해서 SF 계열의 작품들이 굉장히 급부상했습니다. 그나마 문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SF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뭐 배명훈, 김초엽, 듀나 같은 작가들이 문단의 어떤 논의의 대상으로 포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웹소설이라는 거대한 어떤 장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지만 여전히 어떤 작품이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좀 광범위한 비제도권의 문학 활동들이 그래도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K 문학입니다. 모든 것에 K를 다 붙이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달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무슨 신문 기사에 K 국악의 우수성을 알린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외국 해외에서 이제 독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슨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기생충도 있나 봐. 야, 뭐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번역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번역가가 한국 문학의 뭐 편집자나 출판사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가가 유망한 번역가가 내 작품을 번역해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면 한국에서 이런 구질구질한 이런 제도 속에 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당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사실은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최근에 뭐 부커상 같이 많이 알려진 상 같은 경우에 한국 문학 작품이 계속해서 후보작에 오르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어떤 K 문학 혹은 번역 이런 것들의 활성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문학 제도가 조금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뭘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뭐 이건 뭐 물론 문학 분야만의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독립문학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독립문학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영화, 뭐 독립만화, 뭐 인디음악 이런 말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지만 독립문학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한국은 제가 아까도 문학을 사랑하고 너무나 문학을 이제 애호하기 때문에 문학은 당연히 독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문학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상업주의와의 결별입니다. 문학을 팔려고 하면 안 된다. 문학을 뭐 이렇게 대중 영합적으로 쓰면 안 된다.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순문학은 당연히 독립되어 있지. 제도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뭐 어디 의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원고료도 안 주고 그냥 작품 실 이게 문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돈을 받고 글을 써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좋은 취지로 글을 쓰는 건데 여기 내야지 이런 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방식의 독립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건전하게 제도적으로 유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이상한 방식으로 유통하는 이 구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철저하게 상업성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원고료도 주고 정확하게 인세도 주고 정확하게 판매량도 고지하고 이게 독립인 겁니다. 문학에서는. 근데 다른 일반적인 예술권에서 반대죠. 반대로 독립이라는 기치가 있지만 문학은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좀 역설적으로 독립이라는 기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 문학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문학의 어떤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 출판사나 뭐 문예지나 서점 이런 것들에 독립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독립문예지, 그러니까 기성 출판사가 안 내는 것, 그리고 독립출판, 주요 메이저 출판사가 아닌 것, 그리고 독립서점, 뭐 이 몇 개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큰 서점들이 아닌 것 이런 식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문학 매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아무리 많이 지속했던 매체도 한 10권 정도 내고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매체가 이 중에서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개라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매체인데 이건 이제 그 비등단 문학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어떤 분이
자신을 갈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문학은 제가 아까 돈이 안 든다고 했기 때문에 책을 찍어낼 정도의 그 어떤 그 예산만 있으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의욕,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체들이 다 거의 사라졌고 100개 정도 되는 매체만 남아있고 최근에도 작품 공모를 해서 어떻게든 9호까지는 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글리프라는 매체입니다. 이건 이제 몇몇 이제 뭐 아마추어 뭐 문학 애호가들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작가에 대해서 기존의 문학 특집이라든가 어디 뭐 연구서가 절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아카이빙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웹 시대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디서 어떤 말을 했고 어디서 어떤 걸 발표했고 이런 것들을 온갖 걸 수집해서 책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법 수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최근까지도 이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이제 본인을 갈아 넣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또 이제 웹에서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는 걸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웹 플랫폼을 운영한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었고 뭐 어떨 때는 유료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료 공개도 하기도 하고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만 이 모두가 다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예산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이 아까 말한 그 제도 거기 안에 속하지 못하면 이게 이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공적 기관에서 하는 문학 문예지들이 있습니다. 이 잡지들은 당연히 지속이 되죠. 공적 자금을 받으니까.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술 분야에서 무슨 공적 자금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언제나 어떤 종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는 출판사들에서 또 앞다투어서 웹 플랫폼을 만듭니다. 이렇게 웹에서 뭘 만드니까 이게 보니까 좀 괜찮네 해서 많은 출판사들이 뛰어듭니다. 그러면 그 출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작가 리스트와 어떤 그 디자인과 어떤 편의성을 독립 매체들이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또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메일링 서비스 같은 것들을 문학계에서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매우 잘 알려진 이슬아라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소위 말하는 비등단 출신 작가죠. 이런 분들이 이 제도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직접 글을 써서 보낼 테니까 제 글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한 달에 10,000원씩 내시고 글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글을 매우 잘 쓰시고 재미있게 쓰시고 또 많은 독자들이 호응을 하니까 이게 굴러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시나 이것도 사실은 거의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독립 매체나 어떤 독립 문예지 활동 같은 것들이 거의 다 힘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몇몇 창작자들이 모여서 비밀 문예지라는 형태로 뭘 만들고 어떤 시인에게 시 작품을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 작품을 딱 한 편만 그냥 써서 보내주면 된다. 근데 이거를 어디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문학 잡지 이 어떤 이 커뮤니티에서 그 시를 보고 그냥 끝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고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17명 되는 분들이 각각 5만 원씩 낸 거죠. 5만 원씩 내서 총 85만 원의 돈을 만들고 85만 원을 그 시인에게 고료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를 우리만 읽고 그 시는 뭐 마음대로 다시 발표해도 되고 뭐 저작권도 당연히 너가 갖는 거다. 이런 조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문학의 제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뭔가 발버둥을 쳐보려고 하는 작가들의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거는 지속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냥 어떤 이 공동체의 어떤 호의에 기대에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걸 고민하는 우리가 서로 힘내게 연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예술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구조나 제도 이런 게 불가피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다고 답변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그렇게 답하고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고 넘어갔던 역사가 너무 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나 제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식, 그러니까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이고 또 더 재미있게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계를 일단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뭔가 재미있고 즐겁게 해보려는 노력이 있으면 그게 늘 제도권이 다시 그걸 가져가고 또 제도권에 편입되는 순간 그 노력은 그냥 없었던 걸로 치부해 버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권에서는 많은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한국 문학계에는 뭐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연루되기를 거부할 때 어떤 게 가능할까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상문학상 얘기를 잠깐 했지만 몇 년 전에 이상문학상은 저작권 관련 문제로 굉장히 큰 내홍을 겪었습니다. 작가들이 수상을 거부하고 저작권을 조금 가져가려는 출판사의 계약서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이제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 문제가 발생했던 그 전해의 대상 수상자인 윤희영 작가가 결국은 절필을 했습니다. 문학계를 아예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올바른 뭔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구조에 나는 어떻게든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문학상을 받는 순간 그냥 나는 그 일종의 부역자의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줄 몰랐다 반납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하고 그럼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데서 뭐가 걸립니다. 나랑 책을 같이 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뭐 어떤 문단 내 성폭력의 가해자입니다. 그럼 또 몰랐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또 피합니다. 그렇게 피하고 피해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문학계 이 관행이나 문제라 같은 것들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떠나게 되는 구조가 한국 문학에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대안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아주 무시되거나 혹은 간과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수용자, 독자, 향유자의 자리입니다. 다 창작자가 어떻고 창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출판사가 어떻고 이제 유통의 주체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걸 그냥 나는 재미있는 작품을 읽고 싶고 어떤 작가를 좋아했던 이 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고 이 얘기를 별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학은 뭐 다른 예술 분야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상당히 독자로부터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제 서울국제도서전을 가서 좀 놀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국 평균 독서율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할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한국 문학의 독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문학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동일하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학 활동을 하고 싶고 문학 작가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읽었던 장르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도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국까지 와 있는 이제 한국 문학의 어떤 현재 위치가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문학계에서 이제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현실 그리고 한국 문학이라는 제도가 가진 조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기 이제 문학과는 직접적인 아마도 관련이 없으실 여러 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충 딱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